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를 진행하게 될 광주과학기술원의 박찬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제목은 버려지는 전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버려지는 전기가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들이 실제로 버려지고 있어서 이런 전기를 어떻게 하면 저장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에너지란 무엇인가 먼저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에너지가 어떤 건지요? 뭐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 힘이 넘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이 좀 활기차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정의하는 방법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은 어떻게 보면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중에 태양광 발전도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이 태양에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또 자연에서 보는 이 전기 중에 하나가 번개가 있습니다. 이 번개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하늘이 주는 뭐 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전기적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산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들이 큰 뭐 열을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불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고기를 익혀 먹고 지식이 발달되고 그래서 역사가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21세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은 에너지 소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에너지 소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고 향후에 어떤 에너지원을 써야지 우리 지구를 좀 구할 수 있고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원천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나누어지는 것은 비재생 에너지 원천 그리고 재생 가능한 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비재생 에너지는 뭐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우라늄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이제 화석 연료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생 가능한 연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써도 큰 문제 없이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생 가능한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 바람, 물, 지열 이런 것들이 자연에 존재하는 게 되고요. 바이오 연료라는 거는 이제 나무라든지 뭐 이렇게 태워서 없애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1차 에너지원하고 2차 에너지원을 쓰는데 2차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에너지원을 변경해서 우리가 쓰기 편한 형태로 바꿔준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석탄,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석유화학 제품 아니면 고체 제품 이런 것들이 있고 천연가스나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연료 및 가스 여러분들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거 아니면 집안에 쓰는 가스 레인지 같은 거에 들어가는 가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쓰기 편한 2차 에너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최근에는 이제 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기는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서 만들 수도 있고 뭐 태양, 바람, 물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버려지는 에너지원이 어떻게 보면 열로서 사라진다라고 보겠지만 우리가 쓸 때에는 뭐 난방이라든지 뭐 온수라든지 이런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2차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수소라는 에너지 캐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라는 것은 현재는 석유라든지 천연가스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향후에는 이제 태양이나 바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이용을 해야 되는 시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기라는 거는 뭐 탈레스가 발견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어떤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을 이제
고양이 털에 문지르면 이 정전기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이름을 이제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호박이라는 보석 이름에서 일렉트리시티라고 하는 전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마찰 전기라든지 정전기 아니면 이렇게 문 같은 거 만질 때 찌릿찌릿한 그런 자연적인 전기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게 번개라는 게 있는데 번개는 구름에 축적된 정전기가 지구상으로 방전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큰 전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류는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번개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바뀐 거는 이제 플랭클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저장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1700년도 중반까지는 모든 전기 실험에 이러한 그 황이 구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돌려서 만들어지는 마찰 전기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라이덴병이라고 해서 마찰 전기를 모을 수 있는 장기, 뭐 축전기, 캐패시터라는 데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전기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기 만들기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유명한 전기에서 이제 패러데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데 전기화학에서도 기초를 이루었고요. 이 패러데이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자기장이 있고 이 구리를 원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돌리게 되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전자기 유도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전자기 유도를 처음으로 이제 시연한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발전기는 1860년대에 벨기에 공학자인 제노브 테오필 그람이라고 하시는 분이 양쪽에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N극 자석과 S극 자석을 하고 이 코일을 쭉 감아가지고 만들어진 그람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를 만드는 게 전자기 유도라는 것도 시도가 됐는데 전자기 유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동영상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물질은 작은 알갱이인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또 하나의 원자는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작은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지. 이 전자가 바로 전기와 자기의 원인이 되는 친구야. 전기가 흐르는 도선 안에는 사실 이 전자들이 이동하고 있고 이 전자들의 흐름을 바로 전류라고 해. 또 원자 핵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전자는 원자 자체를 하나의 막대 자석처럼 만들고 자기장을 발생시키지. 같은 방향으로 도는 전자를 가진 원자들이 많이 배열된 물질은 강한 자기장을 만들겠지. 그것이 바로 자석이야. 전기와 자기는 이렇듯 둘 다 전자의 운동으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쌍둥이 형제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전기가 자기를 만들어내거나 자기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등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지. 1820년 덴마크 과학자 웨르스테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어. 즉, 자기장이 자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흐를 때도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내었지.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알고 나서 도선을 빙글빙글 감아 코일을 만들었어. 이것으로 항상 자기장을 띠는 영구자석과 달리 스위치를 켜서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성을 띠는 자석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전자석이야. 전자석은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N극과 S극도 바뀌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전동기나 자기부상 열차 등 실생활 속에서 아주 무궁무진하게 활용되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까? 응, 바로 1831년 영국 과학자 패러데이가 발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이지. 오늘은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볼 거야. 버스가 갑자기 멈출 때 몸이 앞으로 쏠려서 넘어질 뻔했던 기억이 있지? 우리 몸이 원래 버스와 함께 가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인데 자연은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외부의 변화가 있을 때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패러데이는 전원장치를 연결하지 않은 코일을 향해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해보았어. 그러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근처에 있던 자석이 이동할 때 코일이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스스로 전자석이 되기 때문이야. 자석이 다가오면 코일은 이 자석을 밀어내려고 하고 자석이 멀어지면 가지 말라고 이 자석을 당기려고 하지. 만약 영구자석의 N극이 코일을 향해 다가오면 코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맞아, N극을 만들어서 밀어내야겠지.
반대로 영구자석의 N극이 멀어지면 코일은 어떤 극을 만들어야 할까? 잘했어. S극을 만들어서 이 자석을 당길 거야. 전자석은 코일을 오른손으로 감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엄지 방향에 N극이 생겨. 이 원리를 거꾸로 이용하면 자석이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예측할 수 있겠지? 이렇게 코일이 스스로 전자석이 된다는 것은 건전지와 같은 전원장치 없이 코일 내부에서 전기가 발생한다는 거야. 검유계는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장치인데 이 검유계를 통해 자석이 움직일 때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이 전류는 자석과의 상호작용으로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라고 해서 유도전류라고 해. 이번에는 검유계 대신 회로에 다른 장치를 연결해 볼까? 전구를 연결하면 자석이 움직일 때마다 전구에 불이 켜지겠지? 우리는 이렇게 코일에 유도된 전류를 직접 이용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가 코일에 전류를 유도하는 현상, 이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해. 자석과 코일을 이용하면 움직임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간단한 원리 덕분에 전자기 유도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있어. 대표적인 예시로는 바로 풍력발전기와 발광 킥보드가 있지. 회전하는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발전을 하는 원리로 모두 내부에 코일과 자석이 있어. 또 우리가 노래할 때 쓰는 마이크도 전자기 유도가 쓰이는데 노래를 할 때 진동판에 붙어있는 코일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유도 전류를 이용하는 원리야. 이 밖의 예시로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 기능과 가스 없이 전기로 냄비를 가열하는 인덕션도 있어. 오늘은 함께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원리가 간단하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서 도움을 주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나는 이 강의를 지금까지 재밌게 들어준 니네들이 더 고맙고 대단해. 짝짝짝.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 찡긋. 네, 여러분, 이게 전자기 유도의 원리하고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여러 가지 예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자기 유도는 어떻게 보면 자석 주변에 코일을 감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코일 주변에 자석을 움직이는 것처럼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원리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들은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은 석탄이나 석유, 가스를 이제 연소시켜 가지고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 가지고 그 물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이 터빈을 돌리는, 이게 터빈이 아까 말한 전자기 유도를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송전을 이용해서 그리고 가정에 되는 배전까지 해서 발전을 하는 거고요. 실제 지금 석탄이나 석유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가스 발전, 그러니까 석탄 발전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은 가스 발전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스 발전을 많이 못 이용하는 이유는 좀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050년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사회를 가야 되는데 그때 이 탄소세라고 하는 이 발생되는 CO2에 대한 세금을 내든 벌금을 부과하든 이렇게 되는 시절에는 석탄 발전에서 가스 발전으로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석탄 발전을 많이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전기를 CO2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은 방식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자력 이 우라늄이 핵분열을 할 때 나오는 고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물 전기를 만든 다음에 터빈을 돌리는 그런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열원을 우리가 우라늄으로 쓴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우라늄 원자력 발전은 핵사고라는 이제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나면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라늄 발전, 원자력 발전을 점차 우리나라도 60년에 걸쳐서 점차로 줄여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수력 발전입니다.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떨어뜨리면서 이 수차를 이용해서 발전기에 바로 연결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쓰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높이 차가 있는 곳을 좀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 수 없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까 전자기후도에 예제로도 나왔지만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만드는 발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풍력 발전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 발전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대관령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 발전기들 보이는데 큰 탑 위에 이런 블레이드들, 그러니까 날개를 가진 모양의 바람개비 같이 형태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날개에서 전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 이 날개 뒷부분에 있는 곳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전자기후도처럼 이 권선이 감겨져 있는 코일이 있고 그 코일 가운데로 이제 자석이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이제 에너지원이 많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로 직접 변환시키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까맣게 보이는 이제 태양전지 광 셀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모듈화 시키고 쭉 연결해서 이제 큰 용량을 가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재생 가능 에너지인데 문제는 여러분들 재생에너지 발전 특징을 보면 풍력과 태양광의 큰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양이 기후, 날씨 변화든지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발전할 수 있는 시간, 특히 태양광은 낮에 한 4시간 이내 아니면 바람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전량 차트를 보면 이 여름과 겨울에 굉장히 발전량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고르게 쓰고 있고 특히 겨울에 같은 경우에는 요구되는 에너지 양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태양광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여름에 많이 만들어질 때 저장하고 겨울에 부족할 때 보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 저장 방법을 쓸 건데요. 실제로 진짜 버려지는 전기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이 그림에서 보는 거는 제주도에 작년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출력 제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을 못하게 제어를 하는 그런 횟수가 있고 그리고 제어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버려지는 전력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까지 9,223 메가와트 아워 정도인데 이 거의면 1기가와트 정도 버려졌습니다. 1기가와트 아워 정도면 원전에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전이 만들어낸 1시간 정도 만들어내는 전력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가 버려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3만이 넘는 그래서 3기가와트 이상이 버려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려진 전기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 손실로 다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버려진 전기를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저장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전기 저장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기계적으로 하거나 전기화학적으로 하거나 화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이나 전기화학적 방법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큰 용량의 전기를 저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에서 버려지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3020이라고 해서 2030년에 20% 정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생기고 아니면 2050년까지는 80% 정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거대한 버려지는 전기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수소로 저장을 하고 나중에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에는 전부 기계적 전기화학적 방법만 있고 수소로 저장하는 방법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기를 버려지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수소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을 이용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저수지가 있으면 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이제 아까 보면 수력 발전을 하는 건데, 전기가 싸거나 전기가 많이 남아도는 때는 하부 저수지에 있는 물을 일부러 이 모터로 돌려서 상부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처럼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전기가 남아있을 때 값싼 전력을 이용해서 하부 저수지에 물을 올리고, 그다음 전력 소모가 필요한 곳에서 다시 전기 발전을 시켜서 공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물이 두 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수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압축 공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압축 공기화 시켜서 지하 동굴이라든지 뭐 저장고에 집어넣고, 그 압축 공기가 전기가 필요할 때에는 다시 뽑아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터빈을 돌려서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많이 저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 동굴이라든지 저장 부피에 따라서 이제 전력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설치하기에는 좀 뭐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그리고 많이 이용되는 거, 태양광에 설치돼서 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보시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용어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전기를 저장해 주었다가 뭐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지금은 2차 전지에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정해진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느냐, 근데 계속 늘어나면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늘어나는 대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의 전력을 저장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ESS 효과는 최근에 여러분들 21년 2월에 미국의 텍사스주의 한파로 인해서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한 집만 이렇게 전기가 계속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테슬라에서 만든 ESS 장치가 있는데, 그걸 가정집에 설치한 경우에 잠깐 동안 그 ESS에서 나오는 전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전력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뭐 풍력 발전 때문에 생겼다, 아니면 뭐 가스 발전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데, 텍사스 정전 사태의 원인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텍사스만 독립된 계통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중앙 집중형인 전력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뭐 분산형 발전이나 전력망, 그리고 ESS, 그리고 그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터리 ESS는 여러분들 뭐 2017년부터 이 화재 사고가 발생되기 시작했고, 뭐 작년에도 꾸준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21년 1월에 이제 뭐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원인이 이제 뭐 배터리다, 아니면 과충전 문제다라고 해서 이렇게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좀 누그러뜨리고 잘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이제 수소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들이 이제 고안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로 저장하는 거는 이제 버려진 전기, 아까 보면 출력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이래서 풍력에 의해서 아니면 태양광이 버려지고 발전이 되는 전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이거를 주변에서 많이 보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실험들을 해보셨겠지만, 이 물을 양쪽에 건전지를 갖다가 연결하면은 이제 뽀글뽀글 가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스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2040년에 그린 수소로 한 25% 정도의 필요한 수소량의 25%를 그린 수소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저장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 전기화학적 저장 방법과 뭐 기계적 저장 방법들, 그리고 수소로 저장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용량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저장 시간을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에서 겨울로 전기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양수 발전이나 수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로서는 하루 정도. 그래서 뭐 태양광에서 나타나는 낮에는 전기가 남아 돌고 저녁에는 전기가 부족하는 그런 이제 더 커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하루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배터리로도 충분히 이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가 됐을 때에는 이 수소로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력가스화라고 하는 걸 한전에서 제안을 했고, 뭐 한전에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개념이 제안된 것은 2010년경에 독일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파워 투 가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P2G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출력 변동이 심한 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안정화시키고 이것들 보급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때 출력 변동에 의해서 버려지는 전기들을 어떻게 하면 이 전기불을 통해서 수소 아니면 이 수소하고 CC에서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메탄화시키면 CH4가 됩니다. CH4는 우리가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로 우리가 가스망으로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발전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면 전기분해에서 나온 수소를 바로 수소로 저장했다가 이 수소 전기차라고 하는 전기차에 연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산업 연료로 쓰거나, 아니면 또 다시 이거를 수소를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소에 관련해서 이제 전력가스와 파워 투 가스라는 개념을 하나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 전기 분해는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이제 수전해라는 말을 많이 폈는데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물 전기 분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이제 전류를 흘려가지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이 어떤 뭐 단일 온소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했을 때 이 전기분해 실험을 통해서 두 가지 온소로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밝혔고요. 그래서 전기화학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으켜서 이제 수전을 물 전기 분해를 하는데, 이때에는 이제 촉매라고 하는 머티리얼들이 소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극이라는 곳에는 이제 이리듐 옥사이드라고 하는 귀금속 산화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양극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PT가 분산되어 있는 탄소 촉매, 그래서 백금 촉매가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촉매라는 개념을 잘 모를까 봐서 설명을 드리면,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물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응이 이렇게 진행하는 곳을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빠르게 반응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높은 산길을 가는데 그냥 정상을 지나가서 차를 지나가게 되면 상당히 느리게 되고, 뭐 올라가는 데까지 힘도 많이 들고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터널을 뚫어서 지나가게 하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대관령 터널이 생긴 이후로는 한 10분 정도 빨라졌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터널 효과처럼 촉매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발생 반응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음극에 있는 이리듐 옥사이드 산화물 촉매가 물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산소하고 양성자, 뭐 전자를 만들어내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거 화학식으로 써보면 두 개의 물 분자가 있고, 이게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의 산소 분자 그리고 네 개의 양성자, 네 개의 전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소 발생 반응에는 이제 백금 촉매를 사용하는 건데, 백금이 아까 탄소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 백금 입자를 제가 굉장히 크게 그려놨는데, 이게 실제로는 한 3나노메타, 나노메타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9승메타니까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양성자하고 뭐 전자 이렇게 반응하면 촉매에 의해서 이제 수소가 생성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개라고 안 쓰고 2개만 썼는데요. 수소 한 분자를 만들어내는 단위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전기 분해에 대해서 뭐 실험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물의 전기 분해를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순수한 물의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서 전류가 잘 흐르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증류수에 수산화나트륨을 녹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이쪽에는 전기 분해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산소와 수소가 모였을 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산소를 확인할 때는요, 꺼져가는 향불을 이용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수소를 확인할 때는 성냥불을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요, 전기분해 장치에 부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물이 양쪽에 지금 가득 채워졌는데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코크를 닫고요, 전기분해 장치의 전원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원 장치를 켜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쪽에서는 수소 기체가, 다른 한쪽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과연 어느 곳이 플러스 극이고 어느 곳이 마이너스 극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전기분해 장치를 설치하고요, 6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물이 있던 자리에는 기체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과연 어느 쪽이 플러스 극, 어느 쪽이 마이너스 극일까요? 자, 아마 다들 예상하셨을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체의 부피비가 왼쪽과 오른쪽이 2대 1의 부피비인 걸로 봐서요, 왼쪽에서는 수소 기체가,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산소 기체가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둘의 경우는요, 물에 녹지 않는 기체이기 때문에 물이 있던 자리에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수소가 발생한 쪽이 마이너스 극, 산소가 발생한 쪽이 플러스 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소와 산소는 공통적으로요, 무색 무취의 기체입니다. 정말 물이 분해되어서 수소와 산소가 생성이 된 것이 맞는지 우리는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눈 동그랗게 뜨시고 잘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우리는 먼저 오른쪽에 모인 산소 기체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의 경우는 불씨만 남은 향불을 산소 기체에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콕을 열면 산소 기체가 빠져나오면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요. 자,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마이너스 극의 수소 기체에 불씨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3, 2, 1. 여러분 잘 보셨나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했는데요. 불씨만 남은 향불을 가져가면 향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극의 수소 기체에는 성냥불을 가져가면 성냥불이 벅 소리를 내며 탔었죠. 자, 이렇게 물이 전기분해에 의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물은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둘게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예,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수소하고 산소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하는 것까지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건데, 수소 이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연료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친환경 연료전지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지금 이 그림은 2019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진 수소내 수소, 이제 물 전기분해해서 수소 만들어지면 우리가 수송용, 뭐 가정 건물용, 발전용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수소 전기차, 그리고 뭐 가정용, 건물용 발전, 그리고 분산 발전용 연료전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 전기분해와 연료전지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역반응입니다. 그래서 뭐 구성 요소는 거의 비슷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물 전기분해는 전기를 흘려주면 산소하고 수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연료전지는 수소를 넣으면 수소하고 산소를 넣으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전기분해는 전기를 사용하여 수소, 산소를 만드는 장치고, 연료전지는 그 역반응으로서 수소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어떻게 보면 한 180년 전, 그러니까 좀 1839년에 영국의 윌리엄 그루브경이 가스 배터리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소하고 산소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백금 막대를 꽂아가지고 황산 용액에 집어넣고 이거를 4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도선을 다시 물에 집어넣어서 물이 전기 분해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전기되는 거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기를 가하면 물이 전기 분해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전기를 그러면 이렇게 산소하고 수소로부터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제시해서 이 그루브 형이 연료전지의 원리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를 역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가스 배터리라고 1839년에 제안을 했고, 연료전지라고 이름을 바꾼 거는 1850년 뒤에 1889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뭐 나사의 아폴로라든지 제미니 프로그램에 연료전지가 사용이 됐고요. 왜냐하면 우주선의 연료가 수소하고 산소였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연료전지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GM에서 만든 일렉트로벤이라고 하는 거고요. 1966년에 처음으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수소 전기차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009년에는 이제 일본에서 가정용 마이크로 CHP,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을 위한 보일러 대체용 연료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했고요. 2013년에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이제 양산된 투싼 수소 전기차를 보급을 하기 시작했고 판매했습니다. 그 뒤에 한 1년 반 뒤 2014년 12월에 도요타가 미라이라고 하는 수소 전기차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미라이는 어떻게 보면 미래라는 일본 말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한 차라고 돼 있고요. 2018년에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넥소라는 수소 전기차 2세대 넥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엑시언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수소 트럭을 만들어서 2020년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스위스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 종류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고분자 전해질막, 인산형, 알칼리, 용탄산염 연료전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도 많고 역사도 오래됐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응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는 정치용, 수송용, 휴대용으로 볼 수 있는데, 휴대용은 그렇게 많은 응용 분야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수송용이나 정치용 분야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용은 도심에 가까이 분산 발전용, 아니면 가정에 설치돼서 보일러 대체할 수 있는 연료전 시스템, 그리고 수송용에는 수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수소전기버스, 전기 트럭 이런 것들까지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전기차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엔진룸에 수소전기 연료전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기 발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모터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수소 연료 통에 집어넣고 다니는데,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700기압의 수소가 들어가 있는 수소 보관 탱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전기 분해하고 연료전지는 어떻게 보면 미래 탄소 중립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도기, 우리가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것들을 쓰고 있지만, 이제 향후에 이제 블루 수소를 거쳐서 그린 수소,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만들어진 수소를 이용해서 발전용, 가정용 연료전지, 수송용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거다라고 해서 전혀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이클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사이클을 나타내는 게 청정수소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물로부터 태양에너지, 폐기물,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요. 그 수소를 정치형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이라든지 수송 연료전지, 무공해 수소 전기차, 수소 전기 버스들을 이용해서 다시 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면 청정 수소 사이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재신 학생이 질문한 게요. 더 아래로 내려갈까요? 네, 수소는 위험하진 않나요? 라는 질문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수소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아까 보시면 위에서부터 할까요? 위에서부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네, 질문이 발전기가 다 다르게 생겼네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원리는 같나요? 그러니까 발전기를 쓰는 터빈을 쓰는 거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화석 연료에서 만드는 석탄, 석유에서 만드는 거는 전부 다 연소를 시켜서 물을 끓여서 물의 증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력도 이 발전기를 쓰는 건 똑같고, 근데 수력의 힘을 이용해서 그냥 증기를 만들지 않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발전기 원리가 똑같이 이제 풍력에 쓰입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은 조금 다릅니다. 태양광의 원리는 아까 제가 반도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반도체에 보면 뭐 P타입 반도체, N타입 반도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건 이제 발전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도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전자기 유도 방법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거고요. 하루에 버려지는 전기의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는 아까 제주도에서 버려지는 양이라고 한 거는 1년 정도의 양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뭐 근데 하루에 굉장히 많이 버려질 수도 있는 게,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설치된 경우에는 낮에는 태양광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버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날 날이 흐른 날은 뭐 버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날씨하고 많이 따라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발 깔창에 걸을 시 압력을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를 설치해 스마트폰 충전 가능할까요? 네, 이게 이제 압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압력을 받으면 전기로 바꿔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질들이 사실은 이제 전압을 만들 수는 있는데요. 아까 보면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가 흐르는 그 전자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전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발 깔창 정도의 면적 가지고는 스마트폰 충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압전이라고 시스템은 어디에 지금 많이 응용을 하려고 그러냐면, 뭐 톨게이트라든지 이렇게 자동차가 많이 지나가는 데에 그냥 도로 전체를 다 깔아가지고 그 압전하는 거를 충전 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실증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실증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붕의 태양광이 어떤 원리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태양광 발전은 PN 정션이라고 하는 반도체의 P타입, N타입을 이용해서 두 개가 이렇게 접합됐을 때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력 효율을 높여 버려지는 전기를 줄이는 노력이 상당한데, 동손이나 철손 같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손실을 저장하는 노력들도 존재하나요? 제가 좀 몰라서 동손이나 철손, 이거는 송전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송전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전압차라든지 이 바깥 자기장으로 버려지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저장하려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송전선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뭐 그런 거를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태양광 옷돈을 이거는 뭐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버려지는 전기도 재활용 가능한가요? 이제 오늘 뭐 주제가 버려진 전기를 어떻게 저장하고 다시 활용할 건가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고, 뭐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많이 쓰이는 거는 배터리에 저장하는 방법이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수소로 물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로 저장할 거고, 그런 것들은 뭐 저장이 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바로 배터리에서는 전기를 뽑았을 수 있고,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로도 다시 만들 수 있겠지만, 뭐 산업용 원료라든지 수소 전기차의 연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어딘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가 신재생 에너지로 재생 에너지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에너지까지 한다면 연료전지 발전까지 한다면 최근에는 경기도에 있는 화성 시가 연료전지 발전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든 전기를 필요한 곳으로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기를 전선으로 이용해서 전달한다면 손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수소로 옮긴다 그러면 뭐 에너지 다른 데 쓰이겠지만 수소 에너지 저장량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저런 형태의 변환기로만 전기를 모을 수 있나요?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네.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효율이 한 20% 정도밖에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많이 차지해야지 저희가 필요한 전력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배터리라는 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배터리가 부피를 차지하면서 많이 있어야지만 전력을 이렇게 정해진 양을 넣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이 이제 용량을 키우거나 다른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공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하베스팅에 관심을 많이 쏠리고 있는데 버려지는 전기도 이런 분야에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좋은 질문이시고요. 에너지 하베스팅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뭐 버려지는 전기보다는 생활 내에서 생활하는 데에서 조금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보면 하베스팅 할 거냐라는 거. 하베스팅이라는 거는 이제 수학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뭐 아까 보면 진동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아까 보면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입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소재 개발이라든지 효율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류가 너무 낮다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하면 전류를 좀 높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버려지는 전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들이 버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많은 양의 전기를 어떻게 저장할 건가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나요? 뭐 설명하는 거는 친환경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없고 CO2가 나오지 않는 뭐 요새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게 가장 이제 친환경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만들어지는 이제 전기 중에서 아까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저장하는 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수소로 저장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친환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을 모아서 다시 쓰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소로 저장하는 거는 연료전지고 배터리에 저장하는 거는 그냥 배터리에 나오는 전기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기가 버려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버려지는 건가요? 버려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왜 버려지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력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력망에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의 전기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이 전력망을 운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면 들어오는 전력량이 굉장히 적어지는데 많이 쓰게 되면 필요한 전력이 없어져서 이 전력망이 굉장히 불안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저희가 이제 주파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주파수가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Hz라고 하는 주파수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공급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파수가 변동이 심하게 되면 블랙아웃, 정전이나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이 전기의 발전량이라든지 사용량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사용하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져도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전기를 발전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출력 제한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버려지는 전기가 되는 겁니다. 생활할 때 버려지는 전기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콘센트 같은 거 계속 꽂아 놓으시면 계속해서 전력이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버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버려지는 전기, 아니면 없어지는 전기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콘센트를 계속 뽑아 놓는 거, 뭐 그렇게 그런 것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는 전기를 안 쓰면 사라지는 건가요? 예. 이 전기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 만들어지면 바로바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저장하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용량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기들은 만들어지면 바로바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열과 같은 거죠. 열이 여러분들 안 쓰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전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면 2차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전기를 모으는 방법이 있나요?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잘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버려진 전기를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배터리 2차 전지 여러분들 그냥 핸드폰 뒤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정도 그 정도가 버려진 전기를 모으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판 무게를 감소할 수 있는 연구는 진행 중인가요? 네, 이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태양광을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그 실리콘이 보다 무게가 가벼운 이제 유기 소재라든지 뭐 페로브스카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만들려고 하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가 있는 연구 분야도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 분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발전원 모두 없어지고 태양광 에너지로 대체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설비가 필요한가요? 가능성은 있나요? 이거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계산을 해보고 하는데 뭐 그냥 용량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태양광 에너지가 어느 정도 깔리면 되냐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토의 한 10% 정도 면적을 차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설치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모양도 사실 그렇게 깔끔하지 않고 그래서 뭐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는 좀 지역적인 규제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100% 태양광을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풍력도 상당히 이제 뭐 해상에 설치하다니 그런 것도 역할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자력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년에 걸쳐서 줄이는 거여서 뭐 앞으로 60년까지 해서 60년이 돼도 제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이. 그렇지만 이제 새로 짓는 원자력 발전소는 더 안 짓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인 거고요. 그래서 점차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의존을 좀 줄여가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고를 어떻게 안전하게 잘 줄이느냐라는 게 되겠습니다. 수소 전착 머신 상용화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이거는 지금 2010년부터 실증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10년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30년 정도 되면 수소 전착 방식이 저는 굉장히 많이 이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가스를 하게 되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건가요? 그리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해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력 가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가스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수소를 이제 물 전기 분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 전기 분해할 때 CO2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거라 뭐 어차피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가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물 전기 분해는 사실은 환경 오염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이용 중 배터리 부분을 주 예비로 나누고 예비 배터리의 주행 중 바퀴 움직일 때 발전기 이용 충전하고 주 배터리 방전되면 예비로 전환해서 이용하는 방법은 어려운 건가요? 실제로 전기차 중에서 배터리를 두 개로 나눠서 쓰지는 않고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는 언제 하냐면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뭐 정지할 때, 속도가 감속될 때 그때에는 모터를 거꾸로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터가 거꾸로 돌아가면 그게 발전기가 되기 때문에 충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배터리를 두 개로 뭐 주 배터리, 예비 배터리로 나누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방전했다가 충전했다 하는 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배터리를 주 배터리, 예비 배터리 나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소를 상용화하기에 가격이 비싸지는 않는지 앞으로 수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그 수요량을 충전시키면 생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수소를
수소 전기차에 넣을 때는 킬로그램당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킬로그램당으로 따지면 킬로그램당 갈 수 있는 거리는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그 가격이 가솔린보다는 싼 거고요. 이 전기차 전기 값보다는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세운 거는 이제 2040년까지 수소를 킬로그램당 3,000원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늘어나면 충족을 시킬 만큼 우리나라가 생산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소를 공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외 수소를 사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뭐 석유를 아니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이제 수소를 수입하는 것도 하나의 공급원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함이 있을까요? 배터리 연료전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터리에 저장을 할 때는 과충전이라는 과정이 걸리게 되면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함도 있습니다.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가 새거나 뭐 수소가 이 닫힌 공간에서 4% 이상이 되면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뭐 강릉에 사고가 났던 것처럼 잘못하면 이제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사고는 사실은 수소라는 게 공기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이 4%가 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수소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수소로 저장할 때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전기 충전은 배터리 장치를 구매할 수 있나요? 네, 뭐 가정에서 지금 쓸 수 있는 ESS라는 장치들은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배터리 회사들이 ESS 장치를 팔고 있습니다. 버려진 전기가 발생된 이유는 아까 제가 그러니까 전력망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말씀 한번 드렸고요. 음향 양자 결정이라고 여러 곳에 모은 에너지를 한 곳에 최대한 저장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하는데 우리는 현 주소는 어느 정도? 이쪽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제가 잘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수소는 위험하지는 않나요? 네, 수소가 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폭발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소는 굉장히 가볍고 이 확산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소전기차에 쓰이는 수소 탱크에서 나오더라도 전부 100% 위로 이제 공기 위로 빠르게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불이 붙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소는 100% 친환경인가요? 지금 현재는 아까 제가 그레이 수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만들어지는 수소입니다. 그 천연가스에서 만드는 수소는 도시가스 CH4에서 H2로 만들어내고 거기 때문에 CO2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레이 수소라고 하면 그건 친환경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간 단계로 블루 수소라고 해서 이 그레이 수소를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딴 데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블루 수소는 이제 CO2를 조금 줄이는 게 되겠고요. 아까 말한 그린 수소, 물 전기분해에서 만들어지는 수소는 100%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로에 열선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앞전 원리인가요? 아니요. 이건 열선은 도로에 뭐 얼음을 생기는 걸 방지한다든지 그런 걸 깔아 놓은 거라서 앞전 원리는 아닌 거고요. 그냥 전기를 통하면 열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CO2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는 없나요? 그럼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들은 사실은 뭐 CO2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 에너지는 천연가스, 뭐 석유가스, 아니 화석연료는 대부분 친환경 에너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거는 뭐냐면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를 이용하는 바이오 매스라는 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 전기는 생활에서 멀게 느껴지네요. 네. 연료전지는 여러분들 생활에 많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서울 도심에 가보시면 연료전지 발전소들이 꽤 많이 있고요. 뭐 이 대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광주만 해도 수소 충전소들이 한 4개나 정도 있고 아마 대전은 한 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먼 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은 열심히 드렸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해 주시고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